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별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여러분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하는 별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북큐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김춘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제 주변 친구들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며 자기 건강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V로도 볼 게 많지만 찬찬히 책으로 건강관리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김춘기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별밤에서 건강관리 또 노화방지 관련된 책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입니다. 이 저자 세르게이 영은 장수를 연구하는 장수 비전 펀드의 설립자이자 무려 20년 동안 에너지 부동산 분야에서 투자 전문 지식을 쌓아온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 투자자로 일했던 그가 어떻게 노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건 노화와 장수과학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봤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주요 생명공학 회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어 세계 장수 분야 100대 리더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저서 영노화는 노년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젊음의 연장을 실현하는 바로 그 기술이 담겨 있는데요. 인공지능, 유전공학, 생체공학 같은 과학기술들이 질병을 완벽하게 예방하고 또 노화된 몸 자체를 재생시켜 새로운 신체를 소유하게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대기업도 투자하는 영노화 과학의 생생한 현장,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노화 1장 200세의 삶. 젊은 몸으로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한 기술은 준비돼 있다. 당신은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오래 살 수 있다. 레이 커즈와일, 미래학자. 150세까지 살 사람은 이미 우리 중에 있다. 오브리 드 그레이 박사, 노화학자. 죽기 전까지는 마음껏 살아라.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중에서. 200세 생일을 맞이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온도와 산소가 최적화된 완전히 밀폐된 침실에서 눈을 뜬 여러분은 몸이 딱 필요로 하는 만큼 수면을 취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혈액 속 나노로봇들이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치유하며 전신에 장착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영양소와 비타민, 약물을 운반한다. 체내외 진단기기들이 꼼꼼하게 몸을 검사한 후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와 비교해 그 결과에 따라 식단의 분자 구성을 세심하게 조정한다. 손상된 조직과 세포가 모조리 치유된 여러분은 젊은 시절의 건강 상태 그대로 잠에서 깨어난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여러분은 잠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본다. 당당하게 미소 짓는 얼굴은 200세 생일을 맞이한 오늘도 영락없이 25세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은 생물학적 나이를 25세로 되돌리기로 선택했고, 이제 그 시절의 정력과 건강, 육체미를 만끽한다. 물론 이 세기 동안 지구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는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이다. 이제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생김새, 움직임, 말소리 할 것 없이 인간을 꼭 닮은 가정용 로봇들이 여러분을 맞이한다. 이 로봇들은 유전공학으로 설계한 개개인의 대사 요구량에 딱 맞춰 실험실에서 키우고 제조한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멋들어지게 차려놓는다. 심심풀이로 그날의 뉴스를 읽는 때도 있지만 오늘은 생일 파티 전에 할 일이 많아 간편하게 전 세계의 최신 지식을 몸속 메모리로 곧장 다운로드한다. 한번 들어온 지식은 영구 저장된다. 간단한 명령어 하나면 모든 뉴스와 연예계 소식은 물론 가벼운 로맨스 소설부터 복잡한 수학 공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다. 이 미래에는 유전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태아일 때부터 유전병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동시에 각종 신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이다. 전염병이나 정신병도 없다.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모든 치료법을 이미 오래전에 개발한 터다. 새로운 유행성 질병이나 바이러스의 최초 감염자가 확인되면 즉시 치료법을 내놓는다. 이 치료법은 자동으로 중앙 건강 데이터 저장소에 프로그램화되고 디지털로 연결된 전 인류의 면역 시스템에 다운로드된다. 즉각적인 지식 전송, 집단 디지털 면역 시스템은 인체가 망에 연결되는 무수히 많은 방식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인공 신체 부위, 체내에 이식된 전극, 특수 마이크로칩, 혈액 속을 떠다니는 나노로봇이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인체를 감시하고 각 계통을 보존시키는 동시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외부 환경의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은 초인적인 힘과 시력, 청력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몸 안의 심장, 폐, 신장, 간, 췌장 기능을 대체하는 체내 기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계들은 정기적인 점검을 거쳐 50에서 100년 주기로 교체된다. 사실상 원하는 만큼 몇 번이고 새로운 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모든 기술 발전은 세상의 모든 천재들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과 21세기 컴퓨터를 계산기 수준으로 전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새로운 컴퓨터 덕에 실현 가능하다. 생물학적으로 영생을 얻더라도 사고가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미래 세계에서는 위험한 활동을 로봇과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고가 매우 드물다. 설사 사고가 일어나 죽더라도 망자와 영영 이별한다는 느낌은 없다. 죽은 친구나 친척의 외모, 말소리, 움직임, 채취, 사고방식까지 그대로 빼다 박은 실리콘 아바타가 있기 때문이다. 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뇌를 디지털화해 클라우드에 백업해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 뇌를 두 번째 몸에 다운로드하는 것은 손쉬운 작업이다. 물론 영생은 선택사항이 될 테지만 이 같은 기술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래 세계의 이 같은 기술들은 오늘날의 자동차나 에어컨, 의학적 치료술과 마찬가지로 필수 기술이 될 것이다. 질병, 쇠약, 죽음은 과거에나 존재하던 개념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노화, 시간 부족,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말 그대로 시간 제약 없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런 미래가 터무니없이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이 책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이다. 장담컨대 이 미래는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필연적이다. 이 책에서 그리는 세상은 이미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빨리 도래할 것이다. 오해 1. 오래 살면 뭐해? 몸만 고생이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젊은 채로 오래 산다. 여러분 중 대다수는 조부모님이나 노인들이 특정 시기부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냉엄한 현실에 처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뼈는 쉽게 부러지고 근육은 약해진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얇아지며 보기 싫은 검버섯이 얼룩덜룩하게 생긴다. 보행기에 의지하거나 휠체어에 축 늘어진 채 힘겹게 이동한다. 말할 때는 목소리가 떨린다.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일도 벅차다.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일쑤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하지만 장수란 결국 노년이 길어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절대 아니다. 노년에 겪게 될 신체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심정도 공감이 간다. 오래 살수록 노쇠한 몸으로 사는 날도 길어지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납득이 된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장수 연구는 노년을 무한정 연장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구다. 기존의 한계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 책에서 곧 확인할 테지만 이는 분명 가능한 일이다. 오해 2. 오래 살면 뭐해? 인구 과잉이 문제인데. 가파른 인구 감소도 문제 아닌가? 장수회 이론자들이 곧잘 언급하는 두 번째 반론은 바로 장수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구 과잉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간의 농업 생산량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속화해 파국에 이를 것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며 직업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상이 되고 세계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나 역시 공통의 책임의식을 느끼는 만큼 이 같은 우려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현실은 걱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도 18세기의 인구 과잉으로 대규모 기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동일한 논리적 오류에 빠진 적이 있다. 시대마다 인류는 공포심에 기대 이 같은 걱정거리들을 만들어냈고 혁신이 일어나면서 소리 없이 묻혔다. 지구가 당면한 큰 문제 따위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분명히 실제하는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의 길이 이미 열리고 있다. 농업의 효율성은 우리가 작물을 소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과 정책 양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고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행동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나는 전 지구적인森林 벌채 같은 가장 심각한 문제조차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이 책에서 제시할 것이다. 한편 1950년 여성 한 명당 4.7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오늘날 2.7명으로 줄어들면서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혼인율과 가구당 자녀 수도 감소하면서 그 수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수십 년 내에 스페인과 일본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선진국들도 가파른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생각과 달리 장수혁명은 세계의 인구 균형을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해 3. 애초에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가능해? 급격한 기술 발전 속도가 노화 속도를 추월한다. 장수혁명과 관련해 만연한 세 번째 오해는 장수의 단점과는 전혀 무관하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말 자체를 애초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상 유지에만 매달리는 이들은 보다 발전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부류다. 현 수준과 비교할 때 한참 뒤처진 의료 서비스와 기술만으로도 이미 115에서 120세까지 산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초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세를 훌쩍 넘겨서까지 사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하게 되리라고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급격한 수면 연장의 길을 막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인류는 사람을 달로 보냈고 양을 복제했으며 원자로를 발명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 인공심장, 피임약도 발명했다. 장수도 인간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학적 난제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노화를 늦추거나 역전시키고 심지어 종식시키는 것이 헬스케어 업계의 공통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술이 한데 집결하고 있다. 유전자 및 세포 조작에 대한 지식의 발전, 소규모 진단 기법의 개선, 신약 개발부터 질병 정밀 치료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내가 말하는 장수혁명은 현재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축적돼 나타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한데 모이면 하키스틱 성장 곡선처럼 초반에는 완만한 형세를 보이겠지만 이윽고 세상을 변화시킬 결과가 급격히 나타날 것이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발전하는 장수혁명 기술 1. 유전공학 2003년에 종료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대략 25,000개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쌍 30억 개의 서열 전체를 성공적으로 분석했다.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이 연구에는 13년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다. 이제 200달러만 내면 실험실에서 반나절 만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눈부신 위협은 가히 혁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으로 여러 유전병과 암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초창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의 이점은 영화배우 엔젤리나 졸리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예방 목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유전체 분석은 과학자나 의사가 각종 질환 및 희귀병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개별 환자에 맞춤한 정밀 의료도 가능하다.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명 장수 유전자를 다수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과학자들은 유전자와 노화의 연관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지식을 갖게 됐다. 유전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큰 변화가 없지만 후성 유전체는 다르다. 후성 유전체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의 집합이다. 출생신고서에 찍힌 날짜는 나이를 예측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과학자들은 후성 유전체의 생물학적 나이가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전자와 후성 유전체 둘 다 조절하는 방법이 개발돼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크리스퍼 캐스9 같은 신기술을 비롯한 여러 유전자 편집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의사가 유전자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교체하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한편 건강과 장수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게 된다. 유전자 편집은 유전자 혁명이 낳은 신흥 기술 중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이상으로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해내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를 지닌 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이 기술은 일부 희귀병에 쓰이고 있지만 곧 보편화돼 매우 효율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25년까지 10건에서 20건의 관련 치료법을 승인할 예정이다. 오늘날 유전자 치료 중 가장 혁명적인 분야는 아마도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 즉 카티세포 치료일 것이다. 이는 특정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도록 환자의 면역세포를 변형시키는 치료법이다. 특정 암세포에 반응하는 항원 수용체를 T세포에 발현시켜 이 세포를 환자에 재주입하면 암세포는 파괴하고 체내에 잔존하면서 종양 재발을 막는다. 카티세포 치료는 매년 약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적 질병인 암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하는 장수혁명 기술 2. 재생의학. 장수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재생의학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인체의 각 계통과 조직이 노쇠해지고 회복 및 재생 능력이 저하된다. 이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도 종국에는 심부전, 면역기능 쇠퇴, 근육 위축 및 기타 퇴행성 질환으로 사망하게 된다. 기대수명 200세라는 수건을 이루려면 자동차나 집을 손보듯 우리 몸을 회복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몇몇 유망 기술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일부 특정 질환을 공략하는 줄기세포 치료법이 이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 줄기세포란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 장기를 만들어내는 세포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떨어진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은 신체의 자체 재생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치료법들은 시력, 심장 기능, 관절 유연성, 간 및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척추 손상 치료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FDA가 승인한 줄기세포 치료법은 10건으로 그 숫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줄기세포로 기존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하거나 회복하는 것과 장기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일이다. 심장, 신장, 폐, 췌장,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조만간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나 바이오 리액터, 수혜자의 세포를 돼지의 심장이나 폐에 배양해 얻은 콜라겐 지지체를 이용한 새로운 이종 장기 이식 기술로 복제한 맞춤형 인공장기를 이식받게 될 것이다. 설령 이 같은 인공장기가 실패하더라도 기술적인 해결책은 실패할 일이 없다. 현대 생물공학은 시각 및 청각 정보를 뇌로 직접 보내는 컴퓨터 센서와 전극 배열 기술로 청력과 시력 손실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킨 전례를 남겼다. 실제 팔의 악력과 손놀림을 가깝게 재현할 뿐 아니라 원하는 움직임을 생각만으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의수를 개발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로봇 의수, 의족을 개발했다. 지금은 외골격 로봇을 착용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마라톤을 뛸 수 있다. 인공신장이나 기계심장을 이식받은 장기부전 환자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수준으로 생존율이 높아졌다. 발전하는 장수혁명 기술 3. 헬스케어 장비. 장수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세 번째 혁신은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연결형 기기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는 이미 핏빛, 애플워치, 오라링 같은 건강 모니터링 기기를 착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 기기는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는 대부분 단순한 기능만 탑재돼 있다. 하지만 소형 진단기기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이다. 조만간 착용형, 휴대형, 매립형 장비들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급격히 감소시킬 것이며 전 세계 기대 수명도 최소 수년은 늘릴 것이다. 조기 진단은 장수혁명의 핵심이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약 6천만 명의 사망자 중 3천만 명 이상은 조기 진단만 받았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사인 중 대부분이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이다. 현재로서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담배를 끊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나서 뒤늦게 대응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딱히 불편한 데가 없는 이상 미리 온갖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다수는 건강검진 서비스가 없다시피 한 벽촌에 살고 있어 질병 조기 진단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지만 이 상황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반응하는 의료가 아닌 선제적 의료로 바뀔 것이다. 지속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저렴하고 흔한 연결형 기기가 이 변화의 핵심이다. 기존의 외장형 착용형 형태, 피하에 주입하거나 아침 식사와 함께 삼키는 형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형태 등등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다. 이들 기기는 심박수, 호흡수, 체온, 피부 분비물, 소변과 대변의 잔여물, 암 및 기타 질병의 지표가 되는 혈중 유전자까지 수시로 모니터한다. 또한 기기끼리 연동시키거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할 수 있는 앱과 연동시키거나 초대형 세계 건강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킬 수도 있다. 이렇듯 든든한 진단기기들이 몸 상태를 파악해 정확한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면 어떤 질병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비용, 편의성, 의료 지식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은 티끌 하나 없는 5성급 호텔처럼 관리될 것이며 예방 가능한 질병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발전하는 장수혁명 기술 4. 건강 데이터와 인공지능. 마지막으로 소개할 혁신이야말로 장수혁명의 판도를 뒤흔들 진정한 신의 한 수다. 이 모든 디지털 진단기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은 기존의 의료 기록 및 디지털화된 연구 결과와 더불어 인간 정신으로는 도저히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를 이룬다. 이 데이터는 조만간 강력한 인공지능의 좋은 먹잇감이 돼 우리가 알던 헬스케어 업계에 전방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신약 개발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대략 12년의 기간과 2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연구팀은 머리를 싸매고 여러 가지 유기물과 화학물질을 온갖 방식으로 조합해 실험하며 목표로 하는 효과를 가장 잘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을 추린다. 해당 약물은 질병의 특성, 대상 환자의 유전자 구성과 식단, 부작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모든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변수가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제약업계의 발전을 자력으로 이끌어낸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하지만 신약 개발에서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약 가격은 비싸지고 희귀병 치료제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제는 컴퓨터 모델이 환자의 유전자, 증상, 질병 유형, 수백만 개에 달하는 대상 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집약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 어떤 후보 물질이 어떤 질병에 어떤 투여 방법과 얼만큼의 용량으로 적용됐을 때 가장 성공률이 높을지 순식간에 판단한다. 대형 제약사의 대규모 투자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이 그랬듯 현재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 개발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 및 박멸에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활용이 가져올 충격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헬스케어 업계를 뒤흔들어 본격적인 장수혁명을 일으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학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오늘날 헬스케어 업계는
획일적인 치료라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 혈액형, 나이, 성별, 체격 등 개인의 특성은 천차만별이다. 조만간 인공지능은 의료 기록, 개별형 진단기기, 연구 결과, 기타 자료에서 추출한 방대한 양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른 고도의 정밀 예측, 진단, 치료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 결과 헬스케어 서비스가 외딴 지역까지 가다 오늘날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에 허덕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측하건대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이 노동 형태와 쇼핑 행태, 관계 형성 방식을 급격히 바꿔놓았듯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도 급격히 바꿔놓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오진을 사라지게 하고 암, 혈액질환, 당뇨병을 비롯해 생명을 위협하는 여타 질환들을 최대한 조기에 잡아내며 노화와 질병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식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의사들이 3분 진료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의료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쯤 여러분은 장수혁명이 공상과학 속에서만이 아니라 연구 실험실과 민간 연구개발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현실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노화가 삶을 구성하는 확고한 요소라는 사고는 이제 폐기해야 할 때가 왔다. 노화에 관한 우리의 사고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수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한다. 노화란 과연 무엇인가? 노화는 질병이다. 대다수의 주요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연구가 예상보다 훨씬 더딘 이유는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받았다면 연구, 혁신, 신약 개발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질환으로 인식되지 않는 노화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힘쓸 제약회사나 생명공학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싱클레어는 2019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불로장생 약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을 잘 보여준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노화를 질병의 근원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면 연장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이는 싱클레어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장수 분야의 선각자들 거의 모두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드 그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의료업계도 이 흐름에 동참해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싶어 할 약을 개발하겠죠. 드 그레이의 일침은 문제의 핵심을 강타한다. 노화가 질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헬스케어 업계가 외면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면 업계의 관심사인 수익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전 세계 제약업계의 규모는 2023년까지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약물 개발을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신약 개발, 마케팅의 성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요소는 다름 아닌 정부의 승인이다. FDA와 기타 정부기관이 특정 질환 치료용으로 해당 약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실격 딱지가 붙은 것이나 다름없다. 기술 특허 등록을 하고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 기적의 약을 마음껏 생산해도 되지만 한 알도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향상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노화 치료제를 발견한다고 해도 규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해당 약은 경기에 뛰지 못하고 벤치 신세를 못면하는 후보 선수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 노화 적응증을 확보하는 것이 불로장생 약 개발의 필수적인 이유다. 노화 치료약의 가능성을 가장 낙관하는 이유는 정치적 변화 때문이다. 니르 바르질라이와 그의 동료인 생물학자 스티븐 어스테드, 생물통계학자 제이 올센스키는 규제 당국이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하게 한 기점을 마련했다. 2015년 신뢰받는 미국 노화연구연맹의 공동소장이기도 한 이들은 메트포르민 효과 연구를 위해 FDA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야심찬 퇴임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메트포르민을 당뇨병이나 기타 단일 질환 치료제가 아닌 심혈관계 질환, 알츠하이머병, 암, 당뇨병 등 복합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로 신청했다. 어스테드는 시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FDA를 설득하기 위해 수주에 걸쳐 주장과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막상 회의에 들어갔더니 15분 만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좋아요. 내용은 문제 없군요. 이제 연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우리의 논리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서 깜짝 놀랐죠. 이 사안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인 인증기관은 비단 FDA만이 아니다. 2018년 영국 생물노인학연구재단과 국제장수동맹 소속 과학자들은 공조팀을 꾸려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공조팀의 청원은 성공적이었다. WHO가 국제 질병 분류에서 노화를 확장 코드장에 분류한 것이다. 노화를 질병으로 공표하기에는 이르지만 노화와 관련된 신부전이나 노화로 인한 폐질환 등으로 사인을 분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불로장생을 원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아무도 누리진 못했죠. 하지만 현대 과학기술은 이 장수의 대가로 높은 지위도 또 엄청난 재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방법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꿈속의 일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